아픈데 병원 원인을 모르는 상태,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은 계속 늘어나지만은 몸은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연치유식입니다. 일주에서 3주 정도 한번 써보시면은 관절의 문제라든가 염증성 만성 통증이라든가 이게 단순히 어떤 질병을 진정시키고 진통시키고 소염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세포 재생을 확실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자연의학에서 100년 넘게 이 써온 방식 중에서 음식이 부담스러울 때 몸을 해독하면서 회복까지 또 도와주는 현미로 만든 3가지 단계적 방법을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미가 몸에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최고의 그 자연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가장 먼저 탈이 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장과 의 상태에 따라서 현미를 단계별로 쓰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위장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쓰는 완전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기사회생의 음식이라고 불리는 현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 전환용 음식입니다. 이것으로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을 전환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주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신을 만드는 방법은 현미를 일단 검게 볶는 거예요. 현미를 볶으면은 탁탁탁탁 뛰면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것을 한약같이 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3배로 짜서 먹게 되면 맑은 미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현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을 또 정화하기도 하고 독소 배출을 시작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공복에 하루에 한 2, 3회 정도 약차처럼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만성염증으로 기력이 바닥난 상태, 암 환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과하게 마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신을 일반인들이 차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드시게 되면 당독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상적일 때는 차같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현미 크림 스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점막을 이렇게 재생시키는 최고의 자연치유식입니다. 볶은 현미를 이게 밀가루같이 곱게 갈아서 핵심입니다. 이거 그냥 죽 쓰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같이 반드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림 스프처럼 만들어지는 음식인데요. 의장세포의 세포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의장점막을 부드럽게 이렇게 감싸주면서 염증으로 헐어있는 조직의 회복을 돕는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명약으로 쓰였습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위염, 위궤양, 궤양이 있을 때 다른 음식 대신 먹는 겁니다. 다른 음식 다 먹고 또 먹는 게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 쓰시게 되면은 일주에서 3주 정도 한번 써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어떤 질병을 진정시키고 진통시키고 소염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세포 재생을 확실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당연히 속쓰림은 감소하게 만들어주죠. 소화불량을 완화시키는 작용도 있고 새는장 증후군, 장루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때에 가장 필요한 음식으로 현미 크림 스프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데요. 근데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현미 크림 스프 만들 때 계속 저어줘야 돼요. 만들 때 좀 주의사항이에요. 윤기가 막 나야만 효과가 뛰어납니다. 가루가 뭉쳐 있거나 하게 되면은 반대로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현미 크림 스프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또 요즘 무염식이 건강에 좋다 해서 소금을 이렇게 타는 것을 또 꺼려하시는 분도 많은데 현미 크림 스프를 드실 때는 반드시 소금 간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드셔야 된다는 건 기본이 되겠죠. 천천히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 발화 생현미인데요. 이게 이제 해독의 최고 음식이다, 발화 생현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위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드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발화 생현미 같은 경우는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먹게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이 가스차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바 성분이 풍부하고 하나의 채소 역할도 해요. 곡식이면서 채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고 효소가 살아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영양소 균형이 제일 잘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장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있고 염증 반응을 또 낮추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장지방이라고 그러죠. 이런 내장지방을 개선하고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과 혈액 또 뭐 신경계 전체를 동시에 이렇게 건드리는 음식이다라고 해서 익혀 먹는 것보다 생현미를 한번 드셔보면 몸의 변화를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충분히 불리라 12시간 이상 불리라고 했는데 24시간에서 길게는 한 3일까지 불리셔도 좋습니다. 발화가 충분히 됐을 때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낼 때입니다. 그리고 또 꼭꼭 씹어서 처음부터 막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소량부터 조금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음식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를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불면이나 불안을 완화해 주는데 발화 생현미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에 보통 한 50에서 75g을 기준하면 돼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반식의 생현미를 먹음으로 인해서 제가 경험한 건데 뱃살 빠지는 거 정말 잘 빠져요. 체중 조절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대사성 질환, 저도 이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었는데 그 대사성 질환을 약 안 쓰고 우리가 치유하려면은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당뇨약을 안 쓰시고 만약에 내가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음식에 있어서는 발화 생현미가 상당히 도움된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면 너무 강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 조금만 조심하시면은 충분히 자기 몸에도 적응시키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잔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약해진 장에는 좀 부드럽게 접근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이더라도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바꿔서 조금씩 조절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상태하고 내 장의 상태하고 맞지 않으면 그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미도 현신, 현미 그림 스프, 발화현미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데기는 영양학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번데기는 고단백과 저지방 식품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 세포 재생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레시틴, 콜레스테롤 개선해 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아미노산, 집중력과 뇌 기능에 보조 작용을 합니다. 미네랄 중에 그 아연은 면역력과 세포 대사에 필수적인 그런 미네랄입니다. 기력이 떨어진 분들, 노년층 단백질 보충용으로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력이 떨어졌을 때나 성장부지나 허증이 있을 때는 보조식품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어우, 이런 좋은 음식인데, 많이 먹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먹는 내 몸의 상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염증이 많은 분들, 소화력이 막 약한 분들, 단백질 과다에 민감한 분들, 이런 상태에서는 번데기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번데기가 몸에 좋다길래 간식으로 막 자주 먹었는데 오히려 막 속이 더부룩하고 막 더 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번데기가 아니라요. 이미 막 지쳐있는 장에다가 고단백질 성분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장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도 번데기를 드시고 싶다면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번데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궁합이 맞는 것들이 있어요. 번데기와 함께 마늘, 양파를 같이 드셔보세요. 이것은 혈관을 개선하는 데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데기에다가 청양고추를 조금 한번 넣어서 드셔보세요. 잡내를 제거해주면서 대사를 촉진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번데기에다 깻잎을 한번 잘 좀 양념하셔갖고 같이 드셔보세요. 깻잎 속에 들어있는 번데기에는 없는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음식은. 또 번데기에다가 부추를 한번 또 넣어보세요. 그러면 기력 회복에 더 추가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강한 조리 원칙이에요. 어떻게 조리하느냐. 그래서 동조림 번데기는 초벌 데치기라고 그러죠. 한번 물에다가 살짝 끓이는 거죠. 그러면 나트륨과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를 너무 기름에 튀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짭짤하죠. 소금 대신에 새우젓 소량을 넣으면 아주 맛이 깔끔해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이 번데기든 어떤 음식이든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먹는 것은
맛있어야 됩니다. 입도 즐겁고 세포도 즐거운 이런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맛있게 먹는 이런 요리법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섭취량,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이컵 한 컵 정도 되면은 보통 한 50에서 한 70g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면은 우리 몸이 소화하고 대사하고 그 단백질을 충분히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이 이상은요, 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지금의 나에게 맞느냐의 기준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그게 언제나 자연치유의 항상 출발점입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더 힘들어합니다. 아픈데 병원 원인을 모르는 상태. 이게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병원에서 모르면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내가 왜 아픈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병원은 치료를 못하고 치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본인은 수년 또 수십 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자기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병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이유는 대부분 이 4가지 범주 안에 딱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죠. 어떻게 살았는지. 첫째는 오랜 기간 잘못된 음식을 내가 먹고 있지 않는지. 둘째는 오랫동안 내가 긴장된 삶과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지는 않은지. 셋째는 오랫동안 반복된 내 생활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넷째는 내 체온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지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고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몸을 망가뜨린 그 출발점은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모를 통증들, 다양한 난치병들은 부족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넘쳐서 생긴 병, 즉 풍요병이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잘못 먹어서 온 결과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의 의식 습관에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혈액에 독소를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섞어 먹고 당독소를 만들어 AG라고 그러죠. 이것을 만드는 식사를 그냥 일상처럼 반복하고 염증을 키우는 방식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겁니다. 하루 이틀은 참고 잘 견딥니다.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게 되면 염증과 통증으로 내 몸한테 다시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어떤 음식보다는 가공되고 달고 이 자극적인 음식들을 계속 우리가 일상으로 먹어왔다는 거죠. 이 선택이 반복되게 되면은 입은 즐거울 수 있지만은 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혈액의 오염이죠.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맑은 피가 아닌 탁한 피가 계속되어진다면 순환은 자연스럽게 또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버리겠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만성염증이 계속되게 되고 독소가 계속 쌓이면서 원인 모를 통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나쁜 음식 안 먹었는데요. 문제는 이 먹는 종류가 아니라 먹는 구조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제가 반복하는데 제가 5-3식사법을 하면서 꼭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음식 먹는 순서 정말 중요하다. 채소하고 고기를 먹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건강식이라고 또 뭐 먹습니까? 냉면이나 또 조금 건강 챙긴다는 사람들은 누룽지, 된장, 찌개에 공깃밥을 먹게 되는데 단백질 구조와 정제 탄수화물 구조가 같이 만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소화 기간을 길게 하면서 부패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독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조금 바꿔보셔도 그 다음날 몸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먹는 그 생활입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를 쌓는 가장 큰 주범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다양한 단맛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식사들입니다. 이 결국은 진짜 음식보다는 가짜 음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경고를 우리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원인 모를 염증과 통증의 시작에는 대부분 혈액의 독소를 만드는 식사에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는 새로운 약을 찾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병이 오는 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병은요, 암을 비롯한 만성병은 절대 갑자기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조용히 막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그냥 이름이 그냥 하나 붙는 거예요. 병명이 붙는 거죠. 사실 몸은 그 전부터 수십 번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대부분 이렇게 넘겼을 뿐입니다. 아, 뭐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뭐 그렇겠지 하고 대부분 그냥 넘겼을 뿐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자주 쓰는 설명이 있는데요. 바로 병이 오는 순서입니다. 독소의 5단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붙였는데, 즉 몸이 아파지는 어떻게 보면 순서표입니다. 독소 1단계, 가벼운 경우죠. 그 증상은 바로 부종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몸이 무겁고 뭐 잘 붓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발목에 이렇게 양말을 신고 나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경우로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을 때, 아니면 저녁에 잠자려고 하는 게 손발이 조금 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주기도 하죠.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독소가 정체되기 시작한 가장 기초적인 신호입니다. 독소 2단계는 만성 피로나 불면이 나타나는 단계인데요. 차도 찬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이 자꾸 무겁다, 좀 심해지면은 이거 막 이제 번아웃도 나타나고요. 또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 독소 1, 2단계는 병으로 진단받기 전 미병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사로는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 아직 아니 뭐 괜찮은가 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독소 3단계는 염증과 통증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검사 수치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뭐 관절의 문제라든가 인대의 문제, 아니면 뭐 염증성 만성 통증이라든가 뭐 위염, 뭐 장염 같은 각종 그런 염증들,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 전체의 세포 안에 독소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현대의학이 주로 하는 일이 독소를 제거하고 독소가 쌓여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인데, 독소를 비우는 치료가 아니라 수치를 낮추는 약을 쓴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은 계속 늘어나지만은 몸은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이런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4단계는 여기서 이제 더 벗어난 거예요. 이때는 이제 만성염증이 나타나고, 퇴행성 질환들이 나타나고, 자가면역 질환이 나타나고, 호르몬계 질환 같은 것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뭐 섬유근육통 같은 거,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만성 피로증후군이라는 거, 뭐 호르몬의 불균형 증상, 혹은 원인 모를 무슨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독소가 4단계까지 진행됐다.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병들이 주로 이 단계에서 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독소가 그냥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장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좀 퍼져 있다. 그래서 면역계와 신경계와 호르몬계를 동시에 흔들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독소 5단계는 각종 암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세포가 단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세포의 가장 깊숙한 곳, 뭐가 있나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까지 이 독소가 침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암을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세포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마지막 철규인 거죠. 나 지금 독소를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 나 지금 숨이 막혀 죽겠어. 그런데 우리는 그 언어를 어떻게 하나요? 약으로 잠깐 꺼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채로 또 침대 위에서 정말 오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 독소가 몇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시작해서 5단계까지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병이 갑자기 아니라면 치유도 너무 갑작스럽게 치료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약 하나를 더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삶의 방향을 조금씩 어디로 돌릴 것인가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향을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